벚꽃이 흩날리는 봄이면 전 세계 사람들이 일본으로 몰려듭니다. 사무라이의 정신, 깔끔한 거리, 예의 바른 사람들까지. 일본은 동양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나라로 여겨지죠. 그런데 불과 15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나라의 밤거리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 목숨이 칼날 시험용으로 쓰였고 10살짜리 소년이 어른의 연인이 되어야 했으며 갓 태어난 아기가 부모 손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아마 일본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해가 지면 사람들은 집 밖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에도 시대 일본의 밤거리는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는데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칼을 찬 사무라이가 어둠 속에서 다가오면 그날 밤 집에 돌아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이죠. 당시 사무라이들에게는 키리스테 고멘이라는 특권이 있었는데 쉽게 말해서 평민이 자신에게 무례하게 굴었다고 판단하면 그 자리에서 베어 죽여도 처벌받지 않는 권리였습니다. 문제는 무례의 기준이 전적으로 사무라이 마음에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길을 가다 눈이 마주쳤다, 인사를 제대로 안 했다, 심지어 그냥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도 사람 목숨이 끊어질 수 있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츠지길이라는 풍습은 훨씬 더 소름 끼치는데 이건 아예 사람을 베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츠지기리를 직역하면 길모퉁이에서 베기라는 뜻인데 말 그대로 밤길에 지나가는 행인을 기습해서 칼로 베는 행위를 말합니다. 왜 이런 짓을 했냐고요? 새로 산 칼이 잘 드는지 시험해보고 싶어서, 자기 검술 실력이 얼마나 늘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또는 그냥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새로 산 골프채가 잘 맞는지 확인하려고 살인을 저지른 셈이죠.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무라이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주로 번에 취직하지 못한 백수무사들,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한 서자들, 사회에서 밀려난 낭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취업에 실패하고 가족에게도 외면당한 사람들이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무차별 살인을 저지른 것과 비슷한 셈이죠. 에도 막부가 들어서고 전쟁이 끝나면서 츠지기리는 강하게 금지되었고, 특히 쇼군의 성 안에서 칼을 뽑았다가 걸리면 무조건 사형이었습니다. 그리고 1873년에 칼 소지 자체가 전면 금지되면서 이 피로 얼룩진 관습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이제 더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할 차례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사무라이는 언제나 근엄하고 명예를 중시하는 존재로 그려지는데 그들의 사생활은 현대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슈도라는 문화가 있었는데 이건 성인 사무라이와 10살 안팎의 소년 사이의 연인 관계를 말합니다. 와카슈라고 불리는 이 소년들은 주로 사무라이의 제자로 들어가서 검술과 무예를 배웠는데 그 대가로 스승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야 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명백한 아동 성범죄이지만 당시에는 사무라이가 되기 위한 정상적인 과정으로 여겨졌죠. 더 충격적인 건 이 관계가 공식적인 계약서까지 주고받는 정식 관계였다는 겁니다. 형제 계약이라 불리는 이 문서에는 서로에 대한 충성과 의무가 명시되어 있었고 필요하면 상대를 위해 목숨까지 바쳐야 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았다는 점인데 소년에게 수염이 나고 목소리가 굵어지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끝났습니다. 성인이 되면 매력이 사라진다고 생각한 거죠.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일본 역사의 영웅들도 이런 관계를 당연하게 즐겼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 문화는 원래 불교 사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헤이안 시대 승려들이 소년 승려와 관계를 맺는 것이 관습화되면서 귀족과 무사 계층으로 퍼져나갔죠. 조선 통신사들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상류층이 소년을 치장해서 데리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에도 시대 중반 이후 평화가 오래 지속되고 여성 인구가 늘어나면서 휴도 문화는 점차 쇠퇴했고, 메이지 유신 이후 서양식 법제가 도입되면서 공식적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 동안 일본 사회에서 이것이 정상으로 여겨졌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죠. 다음은 일본 여성들의 이야기입니다. 흑백 사진 속 일본 여인들의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웃고 있는 여인의 입속이 마치 검은 구멍처럼 보이는데, 이건 사진이 오래되어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치아가 새까맣게 칠해져 있었기 때문이죠. 오하구로라고 불리는 이 풍습은 철가루와 식초를 섞은 용액으로 치아를 검게 물들이는 화장법이었는데, 헤이안 시대부터 에도 시대까지 거의 100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우리 눈에는 기괴하게 보이지만 당시 일본인들에게 검은 치아는 아름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얀 치아가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야만스럽고 품위 없는 것으로 여겨졌고, 오칠처럼 반짝이는 검은 광택을 가진 치아가 최고의 미인 조건이었죠. 오하구로는 단순한 화장이 아니라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는 표시이기도 했는데, 결혼한 여성은 반드시 치아를 검게 칠해야 했고, 이는 성인이 되었다는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유곽에서 일하는 기생들도 오하구로를 했는데, 검은 치아 수로라는 별명이 붙은 거리가 있을 정도였죠. 서양인들이 처음 일본에 왔을 때 이 풍습을 보고 경악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혐오스럽다, 악마 같다는 표현까지 썼는데, 문화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재미있는 건 오하구로에 사용된 철분이 실제로 충치 예방 효과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서구화가 진행되면서 1870년에 남성의 오하구로가 먼저 금지되었고, 1873년에 황태우가 하얀 치아를 드러내면서 여성들 사이에서도 급속히 사라졌습니다. 밤이 되면 일본 농촌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요바이라는 풍습인데, 직역하면 밤에 기어오르다라는 뜻입니다. 젊은 남성이 밤중에 몰래 여성의 침실로 들어가 관계를 맺는 것이 이 풍습의 핵심이었죠. 현대 관점에서 보면 명백한 주거 침입이고 성범죄인데, 당시 농촌 마을에서는 이것이 구혼의 한 방식으로 여겨졌습니다. 해가 지면 젊은 남자가 마음에 두고 있던 여자의 집으로 살금살금 다가가 작은 신호를 보내고, 문이 열리면 들어가 밤을 함께 보내는 시기였죠. 어떤 지역에서는 마을 촌장의 묵인하에 특정 여성의 집을 찾아가면 혼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되어 결혼으로 이어지는 규범이 있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성이 거절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법적 보호가 약한 폐쇄적인 농촌 사회에서 과연 얼마나 자유로운 거절이 가능했을까요? 기록에는 동의 없는 침입과 미성년 대상 행위가 뒤섞여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적혀 있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적 법률이 정비되면서 공식적으로는 사라졌지만 20세기 중반까지도 일부 시골에 잔재가 남아 있었다는 증언이 전해집니다. 이제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마비키라는 단어가 있는데, 원래는 농사에서 쓰는 말로 싹을 솎아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에도 시대 일본에서 이 단어는 갓 태어난 아기를 죽인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기근과 가혹한 세금에 시달리던 농민들은 새로운 식구를 부양할 여력이 없었고, 태어난 직후 아이를 목 졸라 죽이거나 굶겨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특히 여아나 몸이 약한 아이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모들은 이 끔찍한 행위에 코카에시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아이를 신에게 돌려보낸다는 뜻이었습니다. 죄책감을 덜기 위한 자기 합리화였겠지만, 그만큼 이 관습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마을 공동체에서는 한 집에 아들 하나, 딸 하나만 키우는 것이 암묵적인 규칙처럼 여겨졌고, 그 이상 태어난 아이들은 속아내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일부 양심적인 사람들은 지장보살 석상을 세워 죽어간 아이들의 영혼을 위로했는데, 지금도 일본 곳곳에서 이런 석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형법이 강화되고 출생신고 제도가 도입되면서 마비키는 공식적으로 금지되었지만 1930년대까지도 일부 농촌에서 행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어두운 역사는 지금도 일본의 자장가나 민담 속에 흔적이 남아 있는데, 아이를 재우며 부르는 노래 가사에 섬뜩한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것입니다. 소쿠신부츠라는 수행법인데, 스스로를 미라로 만들어 부처가 되겠다는 승려들의 의식이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1000일, 그러니까 약 3년 동안 나무 껍질과 솔잎, 나무 열매만 먹으면서 몸속의 지방과 수분을 극도로 줄입니다. 그 다음 100일 동안은 아예 음식을 끊고 소금물만 조금씩 마시면서 몸을 말려갑니다. 그리고 죽음이 가까워지면 땅속 깊이 파놓은 좁은 소나무 관 속으로 들어갑니다. 숨을 쉴 수 있도록 대나무 관 하나만 지상과 연결되어 있고, 승려는 그 안에서 명상을 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 작은 종을 울려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립니다. 땅 위에서는 제자들이 그 종소리를 듣고 있죠. 딸랑, 딸랑, 딸랑 규칙적으로 울리던 종소리가 어느 날 갑자기 멈춥니다. 제자들은 종소리가 멈추면 대나무 관을 뽑아 관을 완전히 밀봉합니다. 다시 1000일이 지난 후 제자들이 관을 열어보는데, 만약 시신이 썩지 않고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으면 그 승려는 깨달음을 얻은 것으로 인정받아 등신불로 모셔집니다. 실제로 이 수행에 도전한 승려는 수백 명에 달했지만 성공한 경우는 20구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일본 북부 야마가타현의 사찰들에 가면 이 미라들이 유리관 안에 전시되어 있죠. 1879년에 이 수행법은 불법이 되었지만 마지막으로 도전한 승려가 있었습니다. 1903년 부카이라는 승려가 비밀리에 소쿠신부츠를 시도했는데 불법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를 땅에 묻고는 처벌이 두려워 마지막 확인 절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카이는 땅속에서 잊혀졌고, 무려 60년이 지난 1961년에야 연구자들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시신은 완벽하게 미라화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어둠 속에서 60년을 보낸 부카이는 결국 자신이 원하던 깨달음에 도달한 걸까요? 신을 위한 희생이었을까요? 아니면 뒤틀린 욕망이었을까요? 사람 목숨으로 칼날을 시험하고 아이를 연인으로 삼고 갓난아기를 솎아내고 산채로 자신을 묻었던 이 모든 일들이 불과 100년에서 200년 전 바다 건너 옆나라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깔끔한 거리, 친절한 사람들, 질서 정연한 사회는 어둠 속 관습들을 하나씩 걷어내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지금의 일본이 된 거죠. 어쩌면 모든 나라의 역사가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빛이 밝은 만큼 그림자도 짙었고 그 그림자를 딛고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 그게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